페이지 92쪽 펴시고요. 자, 92쪽 여기 이슈 보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보겠어요. 근대 이후 생물의 역사는 지질 역사 해석에 의존하며, 자, 지금 한 문장이지만 여러분 해독이 잘 안 되실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근대 이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금 근대 이후에서도 특별히 이제 18, 19세기에 초점이 가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생물의 역사는, 자, 그러면 생물의 역사를 근대 이후에만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근데 근대 이후에 생물의 역사를 말하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길 기준 잡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랑 연결돼 있대요? 지질 역사 해석과 연결돼 있대요. 그래서 지질 해석을 어떻게 하냐, 즉 지층과 화석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생물의 역사를 논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전 시대의 해석과 상당히 다른 방향을 향하게 나아가게 됐는데요. 지질학이라는 학문이 생기기 시작할 무렵, 이게 다 같은 시기예요. 1800년대 중반 정도예요. 유럽의 지성인들 상당수는, 자, 해볼게요. 같이 시작. 자연은 언제나 그랬을 것이다는 뭐를 받아들였어요? 균일론을 받아들였어요. 자연은 언제나 그래왔고 그랬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이론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기에는 17, 8, 9세기 근대에는 근대 사상을 설정하는데, 방향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이게. 그래서 자연을 이제 어디에서 떼어내냐면, 이제 우리가 육과에 가면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살짝 그냥 이렇게 건너갑니다. 자연을 뭐로부터 떼어내기를 바랐냐면은 계시에서 떼어내기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즉 계시와 자연이 분리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게 근대 시대인데, 그러면은 계시를 떼어내고 자연을 그냥 자연으로만 설명하려니까 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은 원래 그랬고 그랬을 것이야 라는 이 자연의 항상성, 철학적으로는 이제 항상성이라 하지만 자연과학에서는 균일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균일론에 의존하는 그 전제를 놓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19세기 중반 즈음에 균일론적인 전제를 생물 역사에 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 근데 그 균일론으로 지층과 화석을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걸 다시 또 어디다가 도입하려고 하는 생물의 역사에다가 그 균일론적인 관점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일어났다. 누가? 이놈이. 자, 이 찰스 다윈이 너무 잘 그려준 것 같아. 그쵸? 우리 작가가 너무 잘 그려가지고 찰스 다윈의 젊은 시절인데요. 이 사람이 이 균일론적인 관점으로 쓰여진 지질학의 첫 번째 책이 있는데, 지질학 원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딱 끼고 뭘 탔냐면 비글호라는 배를 탔어요. 그리고 뭐 했더라요? 다윈이 비글호 타고 5년 동안 갈라파고스 항해를 하면서 생물들을 관찰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보고 관찰했던 그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해서 쓴 책이 종의기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벌써 여행 떠날 때부터 나는 생물의 역사에다가 이 지질학에서 도입한 균일론적 관점을 적용해서 생물의 역사를 해석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거기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뭐라고 불러요? 자연주의라고 부르는데, 이거 막 이제 시험을 본다면 이제 꼭 시험 문제 나올 문제예요, 이런 거는. 자, 모든 존재, 제발 좀 시험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책 뒤에다가 그래서 그런 말 써놨는데, 하나님 나라의 입시 공부 취업 준비라는 게 있다면 그 필수 과목에 창조는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창조 없이는 복음이 없으며 창조에 대한 말. 제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자연주의라고 하는데요. 모든 존재와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뭐는 빼? 초자연적인 개입은 빼. 그 초자연적인 개입에 뭐가 포함될까요? 계시가 포함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연을 자연 현상으로만 설명하고 하나님의 개입, 말씀의 개입, 이것을 빼자라는 흐름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거를 지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 대표적으로 다윈은 어떻게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으로서 처음부터 종류대로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부. 단순한 생물로부터 점진적으로 복잡한 생물이 되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맨 밑에 줄. 생물들이 아주 작은 변화를 오랜 세월 축적하면서 이전 생물과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진 생물로 변화해 간다는 것이었다. 그의 아이디어가. 자, 앞에 보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그대로 이 다윈의 이 아이디어가 그대로 지금도 오늘날 배우는 교과서에 환경에 가장 잘 견디는 개체가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 더 많이 살아남는다. 이런 걸 자연 선택이라고 부르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점차 어떻게 된대요? 점차 그 구성, 생물의 특징이 변해가지고 무리의 구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에 적응해서 변화하는 현상을 뭐라고 부른대요? 진화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적응하는 게 진화 중인 걸로 이렇게 말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환경에 적응하는 건 당연한 생물의 특성인데 적응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진화하는 걸로 이런 게 오랜 시간 동안 축적이 되면 다른 생물로 바뀌는 것처럼 봤어요? 다른 생물로 바뀌는 거? 과거에도 봤고 현재도 안 보이고 미래에는 안 살아봤으니까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지지시대 중에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는 것은 지구가 생긴 후부터 40억 년이 넘게 지속된 성캄브리아 시대다. 지구의 현생 인류가 출현한 건 고작 20만 년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인간이 출현해 살고 있는 기간은 매우 짧다. 인간 너는 이 지구의 역사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논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물의 역사, 이런 진화론적 생물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세뇌를 받으면 과연 우리는 뭘 잃어버리냐 이거죠. 뭘 잃어버리냐. 이게 중요한 오늘의 질문입니다. 이번 4강에. 자, 그래서 옆에 페이지에 진화의 역사에서 93쪽에 진화의 역사에서 찾으셨어요? 진화의 역사에서 중요한 변곡점은 환경의 변화이고 큰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적응하지 못하는 생물은 뭐해요? 멸종하죠. 한편 환경의 변화에 살아남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적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적자 생존의 적자. 예. 그리고 나서 새로운 생물을 출현시킨대요.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멸종하는 생물이 있고 출현하는 생물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화적 생물 역사는 수십억 년의 출현과 멸종의 역사인 거예요. 이것이 정말 지구의 역사라면 자연은 원래부터 적응하지 못하는 개체는 뭐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리가 하나님께서 설정한 원리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연은 원래 적응하지 못하는 건 알아서 죽게 되어 있어. 알아서 도태되게 돼 있어. 알아서 멸종하게 돼 있어. 자,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일까요? 왠지 아닌 것 같죠? 또 뭐가 나요? 저 냄새가 또 나기 시작하죠. 그죠? 자, 맨 밑으로 가셔서 이게 진짜 지구의 역사라면요. 죽음은 그저 뭐일 뿐이에요? 소멸일 뿐이에요. 죽음과 멸종은 그냥 자연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크리스천들이 생물의 역사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십니까? 넘겨서 질문. 과학 교과서가 가르치는 생물의 역사가 사실이면 기독교는 무엇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정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현상이니까. 원래 생물은 죽어왔고 죽을 것이니까. 그죠? 그 균일론적인 관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환경의 변화에 적응 못하는 것들은 도태되어 왔으니까. 멸종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밑에 진화론의 역사관에서 인간은 우주 역사 가장 끝에 나타난 존재로서 우주 역사 전체에 미친 영향은 극히 적다고 보아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역사관에 부합할까요? 우주의 역사가 왜 바뀌었는가에 인간이 한 일이 작을까요? 클까요? 결정적이죠. 그죠? 아직 느낌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사과를 배워야 돼요. 자, 옆에 다소 무거운 주제를 던지며 4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2019년 워싱턴주를 시작으로 인간 시신을 거름으로 사용하는 인간 퇴비장 법안이 통과된 주가 2024년 현재 8개 주에 이릅니다. 죽음을 소멸로 보는
혹은 우리 인생을 그저 물질에서 왔기 때문에 물질로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평가하는 풍조가 우연일까요? 낙태를 인권이라고 여긴다거나 시신을 퇴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 뒤에는 장구한 진화의 역사가 든든한 배경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생물의 역사를 성경적으로 정리하느냐 진화론적으로 정리하느냐는 우리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할 때 그 태도, 법안을 만들 때의 태도, 사회의 어떤 교육과 체제를 만들 때의 태도,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것, 법적인 것은 인문과학적인 거기 때문에 자연과학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진화론을 절대로 과학책에서 안 빼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교회들이요, 제발 생각 좀 하세요. 여러분 말고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들이요, 제발 생각 좀 해보세요. 그게 아무 영향을 안 미치고 인간 삶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다면 왜 절대로 교육부는 진화론을 안 뺄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안 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나머지 모든 인본주의적인 사고의 밑바탕, 배경이 되기 때문에 안 빼는 겁니다. 그거 빼버리면 나머지가 다 기반이 없어지는데요. 그죠? 낙태를 살해라고 규정할 것인가? 아니면 인권이라고 규정할 것인가? 그거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거 뒤에 진화론이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성적 취향이라고 규정할 것인가? 그 뒤에도 역시 학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진화론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악한 것에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물의 역사를 잘 정리하는 일은 단지 자연과학적인 역사를 이해하는 데 멈추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사회의 근본적인 윤리의식의 토대를 점검하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큰 1번 시작. 2번, 네, 3번.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아까 우리가 종류들도 창조하신 것과 생명은 오직 생명이신 예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다 정리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종류대로 완벽하게 창조하신 이후에 왜 지금의 환경과 이 생물계는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는가? 요 과정을 이해를 해야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푸는 시간입니다. 먼저 자, 첫 번째 진화론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우리의 주장을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한 말을 이용해서 주장하는 거. 그래야 그들의 허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조지 와일드라는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땅의 생명에 관한 기원을 이야기할 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노벨상 수상자가 하는 말이에요. 2개의 가능성밖에 없어요. 기원을 말할 때 뭐밖에 없어요? 2개. 뭐하고 뭐요? 창조론과 자연 발생설이 그것이다. 근데 아까 우리 정리했잖아요. 자연 발생돼요, 안 돼요? 무생물이 생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생물이 있어서 번식할 뿐이지 발생은 안 된다. 정리했잖아요. 이 사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자연 발생설은 이미 100여 년 전에 가능성 없는 걸로 판정이 났다. 그 다음 문장 만들어 보세요. 그러므로 창조론밖에 안 낳는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에게는 초자연적인 창조라는 하나의 결론만 남게 된다. 아, 여기까지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인 이유, 특히 철학적인 이유, 무슨 뜻이에요? 신념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믿기 원하며 오 할렐루야 진화는 위대해 막 이런 거예요. 지금 불가능한 것을 믿기 원하며 그것은 생명이 우연히 발생됐다는 걸 우리는 믿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이겁니다. 신앙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쪽의 대가들은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왜 진화가 신념이야 과학이지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들이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화론이 정말 사실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은 증거가 있어야 되죠.
미래는 안 살아봤으니까 과거에서 그 증거를 찾아내야 될 텐데, 그들이 말하는 지지시대라는 이 역사 가운데 생물이 점진적으로 변화해온 연속적 과정이 있어야 돼요. 자, 종류대로는 연속, 불연속. 예. 지난 시간에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복습이 필요한 거예요. 자, 종류대로 창조는 연속, 불연속. 개하고 고양이가 교배해야 하네요. 이런 게 불연속인 거예요. 그죠? 종류끼리는 교배를 하는데 종류를 넘어가는 거하고는 교배를 안 해요. 그래서 불연속. 근데 종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진화론이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은 연속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연속적인 생물의 변천 과정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전이 과정이 있어야지 진화론이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있냐 이거죠. 있냐 이거죠. 다윈이 스스로 말했어요. 왜 모든 지질층이 중간고리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 지질학은 그렇게 잘 배열된 생물의 고리를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 이미 다윈이 살아있을 때도, 자, 종의 기원 6번째 에디션, 6번 개정을 하고 죽었거든요. 마지막 개정판에 그때 벌써 화석을 많이 발굴하고 있었어가지고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 계속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것은 진화론을 반박하는 가장 분명하고 치명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이후 지금까지 100년이 지났는데 안 나와. 그럼 어때요? 진화론의 치명적인 거일 뿐만 아니라 이미 진화론이 폐기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종종 이 서열이 자연스러운 진화적 전이 과정의 한 예로 인용되지만 이 서열이라는 건 고래의 진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실은 이 전이 형태의 서열 자체를 살펴보면 오히려 어떻게 나타난대요? 갑작스럽게 고래가 나타나지 점진적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통수를 보더라도, 개통수라는 건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동물들의 족보를 개통수라고 합니다. 해양 생활에 적응해가는 점진적 변화의 모습을 찾아보기란 어렵다. 예, 증거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특별히 주목할 것은 서로 다른 생물 그룹의 화석들 사이에 큰 형태적 간격이 존재한다. 그죠? 거북이는 거북이고 조개는 조개다. 어류는 어류고 조개는 조개다. 이렇게 형태적 간격들이 존재한다. 불연속성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이다. 아, 화석은 연속성을 보여줘요? 불연속성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종류대로 불연속적으로 창조했는데 화석이 불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은 당연하다? 안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러니까 증거들은 성경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써 생물 그룹 간의 주된 형태적 차이, 연속적인 변화가 아니라 형태적 차이가 규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첫 번째 1번에 뭐하고 뭐밖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자연 발생 아니면 창조였죠? 예, 창조 아니면 자연 발생. 근데 뭐 때문에 못 받아들인대요? 철학적 이유 때문에. 그렇죠? 신념 때문에. 근데 이는 무생물과 생물 사이를 연결해주는 과학적 방법이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죠. 그다음 밑에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에 수없이 많은 진화에 뭐요? 중간고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다음에 3번. 오히려 화석들은 뭘 보여주냐면 갑작스러운 출현을 보여줘요. 갑작스러운 출현. 화석들 사이에는 큰 형태적 간격들과 뭐가 나타나요? 불연속성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설명에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다 통해요, 서로. 생물들의 형태적 차이가 보존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석이 불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에 과에서는 DNA 양이 불연속적이라고 얘기했죠. 각 종류별로 C 밸류가 유지된다고 그랬죠. 얘네들은 다 서로 어떻게 돼요? 종류가 지켜진다는 걸로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과학적 사실은 다 종류가 지켜진다, 종류가 보존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진화론만 혼자 종류가 바뀐다, 점진적으로 변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누가 지금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증거가 진화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다고 하시고 좀 배웠다고 하시는 분이 제가 이런 사역을 한다 그러면은 아니 증거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으십니까? 성경을 믿는 믿음이 너무 좋으신가 보죠? 이렇게 이제 비꼬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딱 부러뜨게 얘기해요. 아니요, 저는 성경을 놔두고라도요. 제가 성경을 혹시 모른다 하더라도요. 증거가 없어서 진화론을 못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제가 진화론을 가르치는 게 양심에, 제가 교단에 있을 때 진화론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양심에 걸렸던 이유는 성경 때문이 아니라 증거가 없어서였어요. 과학적 메커니즘이 저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아이들한테 맞다고 가르치는 게 제 양심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배웠으니까 확실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창세기 이제 1장을 우리가 건너뛰어서 홍으로 왔어요. 홍. 홍수 때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 모든 정결한 짐승 수컷과 암것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 수컷과 암것 2쌍씩 내가 데리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방주로. 노아에게 지금 방주로 동물들을 종류대로 데리고 들어가라 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노란 것이 시작.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려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종류대로 태우라 했는데 종류대로 태우면은 뭐가 보존된대요? 씨가 후손이 보존된대. 그러면 이 종류라는 건 무슨 단위라는 거예요? 교배해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단위라는 거죠. 즉 번식의 단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창세기 1장에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서로 번식할 수 있는 그룹을 말하는 거구나. 그죠? 하나님의 생물 분류 체계는 종류인데 그 종류라는 것은 서로 간에 교배할 수 있는 관계. 그래서 후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룹을 말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종류대로, 두 번째 네모의 씨. 자, 동그라미 2번으로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겠어요. 이제 도형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과학자들도 생물을 분류하죠. 근데 종류라고 안 하고 뭐라 해요? 종이라고 해요. 스피시스, 그죠? 원래 종과 종류는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의미가 같아요. 둘 다 번식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적으로 하면, 잘 따라오세요. 헷갈립니다 여기. 네, 저 보세요 그냥. 종일과 종이는 원래 의미적으로는 번식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교배가 불가능해야 돼요. 종류 1과 종류 2는 교배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종류 안에서는 교배가 가능하지만 다른 종류하고는 교배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하신 거예요. 씨를 보존하는 단위가 종류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을 나눌 때는, 자, 이건 창조주께서 하시는 거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들이 분류를 했잖아요, 종으로. 근데 교배를 다 시켜봤을까요, 안 시켜봤을까요? 전 세계 동물들을 교배를 시켜봤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분류할 때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 형태로 분류를 했습니다. 모폴로지라고 해요. 지금도 고생물학이나 모든 이 생물을 분류하는 학문은 모폴로지라고 합니다. 형태적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형태가 닮았으니까 같은 종, 얘는 형태가 다르니까 다른 종. 그래서 종보다 더 윗단계는 종속, 그 다음 더 윗단계는 과. 그래서 종속, 과목, 강문이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종을 형태적 분류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형태가 달라가지고 너네는 둘이 교배 안 돼라고 했는데 교배하니까 교배가 되는 경우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런 게 생겨버린 거예요. 인간의 한계죠. 그러니까 DNA까지 다 검사를 하면 좋은데 종을 분류할 단계, 그 시절에는 DNA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형태로 이미 다 분류를 해놓고 보니까 오늘날에 와서의 이 종 개념이 불완전한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개과, 종속과. 개과, 과는 영어로 패밀리예요. 영어가 더 쉽죠. 개라는 패밀리 안에는 4개의 속이 있어요. 근데 이 속 안에는 35개의 종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개를 키우든 이 35종 중에 하나예요. 근데 늑대, 딩고, 개, 요걸 종 1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코요테를 종 2라고 해볼게요. 종이 서로 다릅니다. 과학적으로는 분류가 되어 있어요. 서로 다른 종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배가 돼요. DNA 양이 같은 거예요. DNA 양, 염색체 수, 이게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종 1과 종 2는
정의상으로는 다른 종으로 분류되면 안 되는 거죠? 한 그룹으로 묶여야 되는 거죠? 아, 잘못 분류한 것 같죠? 예,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고양이과. 고양이 패밀리에는 16개의 속이 있는데 33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종 1이 사자라고 했을 때 종 2가 호랑이라고 해볼게요. 아시죠? 교배가 돼요, 안 돼요? 교배가 됩니다. 교배에서 라이언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 분류된 것 같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서로 격리되어 살았기 때문에 서로 자연적으로 막 눈 맞아가지고 교배하는 일은 잘 발생하지 않으나 한 우리에다가 갖다 넣어놓으면은 자연교배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손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 사자가 종 1이라고 했을 때 표범이 종 3이라고 하면 이 사자하고 표범도 지금은 종이 다른 거예요. 그럼 뭐 엄밀히 말하면 교배가 안 돼야 되는데 교배가 가능합니다. 교배가 가능해요. 그래서 호랑이 수컷하고 표범 암컷이 교배하면 티가드가 나오고 호랑이 암컷하고 표범 수컷이 교배하면은 레오티그가 나와요. 이름이 좀 낯설죠?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종으로 분류됐는데 교배가 되는 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적으로는 번식의 한계로 분류를 했었어야 되는데 뭘로 해서 이런 실수가 범해진 거예요? 형태로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부터 번식의 한계로 종류로 구분을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과학적 체계가 그 종류대로 되어 있지가 않은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조금 이제 정리되시죠? 자, 그래서 앞에부터 한번 메꿔볼게요. 동그라미 2번. 종류 1과 종류 2는 어때야 돼요? 교배 불가능이어야 됩니다. 교배 불가능. 자, 종과 동그라미 3번. 종과 종류는 둘 다 뭘로 의미를 정했어요? 교배의 한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정의는. 그런데 종 구분할 때는 뭘 따라 이루어졌어요? 형태를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맞지 않는 사례들이 왕왕 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요. 잘못 분류된 경우 종 1과 종 2가 원래 의미적으로는 교배가 안 돼야 되지만 교배가 되는 경우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교배 가능. 밑으로 내려와서 자, 늑대, 딩고, 개그룹은 다른 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뭐랑 교배가 가능해요? 코요테랑. 그 다음 넘겨서 고양이과 같은 경우에 사자와 호랑이 사이에 또 사자와 표범 사이에 또 호랑이와 표범 사이에 모두 교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와 표범 사이에 레오폰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번식의 한계로 내가 다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알지만 재정립을 안 하는 거예요. 모든 동물을 다 교배를 시켜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런 한계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만약에 제대로 잘 분류를 한다면 교배 한계로 묶어서 이게 종류 1이 되는 거죠. 네, 늑대, 딩고, 코요테, 개 다 한 종류인 거예요. 다 교배가 돼요. 붉은 여우 다. 그 다음에 고양이, 오셀롯, 또 뭐 호랑이, 사자, 표범 이게 다 한 종류인 거예요. 네. 개, 과는 다 78개의 염색체를 가져요. 고양이, 과는 다 38개의 염색체를 가져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DNA 검사하고 다 교배시켜봐서 정확하게 분류 체계를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어디에 근접하겠어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지으신 그 종류라는 그룹에 가장 근접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전의 한계로 번식의 한계로 그룹을 묶은 그 성경적인 종 개념이 훨씬 더 과학적이다. 훨씬 더 현실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각 생명체는 다 자기 종류를 압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어떻게 번식해요? 알 낳고 가면 수컷이 와서 정액을 뿌려버리잖아요. 그럼 고등어 정액인지 상어 정액인지 연어 정액인지 장어 정액인지 알게 뭡니까 우리가? 근데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고등어 암컷이 낳은 알은 고등어 수정액과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즉 자기 종류를 알아봐요. 그러니까 자기 종류끼리만 번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무슨 법칙? 유전자 보존의 법칙. 다른 종류하고는 교배를 안 하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게 안 되도록 화학적인 반응 자체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 놓으셨기 때문에 유전자가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물려지면서 보존된다 이 말입니다. 유전자가 보존되는 한 진화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존에 가진 유전 정보가 자손에게 전달되므로 종류가 뭐 된다? 고정된다. 종류가 바뀌지 않는다. 종류가 고정되는 메커니즘을 생물은 가지고 있다라는 게 과학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무 쉬운 건데 제가 써놓고도 이런 거 괜히 썼나 했는데, 자, 옆에 101쪽에 연어는 연어 교배하고 청둥오리는 청둥오리와 교배하고, 그죠? 근데 너무 쉬운 건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현상에서 이걸 위배하는 현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과학적 사실 아닙니까? 수천 년 동안 위배된 적이 없어요. 그럼 예외가 없는 이 현상을 보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에 섞고 있는지가 참 답답해요. 그죠? 그 다음, 종류의 후손에게만, 같은 종류의 후손에게만 물려진다는 것이 관찰되고 반복되는 과학적 사실이며 그게 뭐다? 유전 법칙이다. 따라서 종류는 뭐 되고? 고정되고 보존된다. 네, 이게 생물에게 들어있는 원리예요. 네, 번호가 5번이에요. 잘못됐어요. 자, 101쪽은 5번, 102쪽은 6번입니다. 자, 그러면 종류가 고정돼서 부모의 DNA 유전 정보가 그대로 자손에게 물려져. 그런데 어떻게 자손은 다 서로 생김새가 달라? 이 궁금증을 이제 풀어드리려고 해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부모가 가진 이게 모, 이게 자손이에요. 지금 어떻게 된 것 같으세요? 아버지가 가진 염색체 중에 하나가 왔죠. 그 다음에 엄마가 가진 염색체 중에 자식에게 하나가 왔죠. 예, 여기도 연두색하고 보라색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대로 물려주는 게 아니라 부모의 것을 반반 받게 돼요. 자식은. 일단 여기에서 부모의 것이 섞이는 새로운 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단순한 조합이 아니에요.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지금 나눠졌으니까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나눠지기 전에 쌍으로 있을 때 이 쌍 사이에서 뭔 일이 벌어져요. 자,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할 때 부위별로 아무 곳이나 무작위적으로 섞여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재조합돼 가지고 색깔로 지금 표시해놨죠. 흰색 염색체하고 초록색깔 염색체가 아빠가 가지고 있었던 한 쌍인데 그냥 요거 초록색깔을 그대로 떼어주는 게 아니라 흰색과 초록색깔 내가 가지고 있는 쌍 안에서도 유전자 부위별로 어느 부위가 섞이는지 아무도 예측 못해요. 무작위적인 부위가 섞여가지고 새로운 세트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한다? 재조합이라고 해요. 재조합. 그래서 모든 사람은 새로운 세트의 DNA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능성을 따져보면은 불특정한 자리에서 정보 교환이 일어나는데요. 25,000 개의 유전자에 대해서 재조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몇 가지요? 10의 504승까지가 가능해요. 네, 오늘 나온 수수 중에 제일 큰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게 지으시려고 유니크, 그죠? 한 사람은 누구하고도 같지 않은, 쌍둥이하고도 같지 않은 유니크하게. 쌍둥이도 서로 손금이 지문이 다릅니다. 쌍둥이도 서로 홍채의 줄무늬가 다릅니다. 그죠? 어느 한 사람도 같지 않은 각자 독특한 유전 정보 세트를 가지고 태어나게끔 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건 유전자 부위만 따진 거예요. 유전자 부위는 우리의 DNA 서열의 단 2%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98%는 비유전자 부위예요. 걔가 뭘 하는지 아직 과학이 잘 밝히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개까지도 다 이런 재조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것의 가능성을 따지면 뭐예요? 무한대요. 무한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우리를 속이는 게 바로 뭐냐면 뭐 그들이 일부러 속이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런 재조합에 따라서 다양한 자손이 나오는 과정을 소진화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다양한 자손이 나오다가 혹간 호르몬이 좀 달라져서 예를 들면 성과 관련된 호르몬이 좀 달라지거나 해서 이제 그런 건 좀 돌연변이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데요. 서로 그 교배할 때 뭐 내는 울음소리가 달라진다거나 어떤 새들은 울음소리로 교배를 하고 또 곤충들은 페로몬이라고 해서 또 그 냄새를 통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요. 이러한 교배와 관련된 어떤 특정한 부위에 어떤 서로 간에 다른 이제 신호체계가 생기면 같은 종 안에서 나온 자손인데도 교배가 안 되는 게 생길 수 있죠. 이런 걸 진화라고 말해버려요. 이들은. 그걸 진화라고 말해요. 그래서 진화의 증거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시 이제 정리가 됐죠. 그건 진화가 아니라 뭐다? 재조합이다. 예, 부모가 자손에게 주는 염색체를 만들 때, DNA를 만들 때 무작위적인 부위에서 배열이 서로 교환이 돼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조합의 세트를 만든다. 하지만 없던 건 아니에요. 없던 게 생기는 게 진화인데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그야말로 재조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화가 아니고 정보가 더 증가하거나 감소한 게 아니라 양은 유지가 되고 배열만 달라진 거예요. 너무 지혜로우시죠? 이렇게 해서 자손은 그대로 DNA 양을 보존하면서도 전혀 다른 자손이 다양하게 나오도록 무한대로 다양하게 나오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쓰셨어요? 첫 번째 네모의 재조합. 뭐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요? 유전 정보량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유전 정보량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가능성은 10의 504승까지나 되죠. 근데 나머지 비유전자 부위까지 고려하면 무한한 가능성.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추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부른다? 창조의 원리로서 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변이, 영어로 variation이라고 합니다. 이걸 소진화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언어 혼란 전술이다 라는 겁니다. 자, 밑에 복습하시기 바랍니다.